이번 시간에는 일탈행동과 범죄의 이론적 이해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일탈행동과 범죄의 이론적 이해와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일탈행동 이론과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범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생물학적 범죄 이론은 과거에 나온 초창기의 범죄학 이론이자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범죄 이론입니다. 주로 범죄와 일탈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세기에 범죄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초기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생리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롬브로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범죄학자인데요. 1876년 롬브로소는 이탈리아의 범죄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을 비교 연구했더니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롬브로소는 범죄 원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롬브로소가 일반인과 범죄자의 신체를 비교했을 때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은 원숭이, 유인원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범죄자와 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롬브로소의 이론은 범죄 행위의 원인을 염색체 이상, 호르몬 이상, 선천적인 뇌의 결함 등에서 찾는 생물학적 이론, 그리고 정신병이나 성적에서 찾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이들 이론은 범죄자의 범죄 원인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다기보다는 그 개인이 타고나는 특징들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의 범죄의 원인을 찾는 주장들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론들은 여전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것들이죠. 특정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데요. 성장하면서 사이코패스가 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불충분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 범죄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심리학적 범죄 이론은 성격 이론과 정신분석 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격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타고난 성격으로 찾습니다. 즉, 비행,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충동성, 공격성, 반항성, 절대성 등 일탈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정신병리적 반사회적 이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집단, 유형들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이론으로서 일탈행동이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과거에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빚어진 정신적, 심리적 장애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비정상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학적 범죄 이론들은 타고난 성격적 결함 혹은 자라는 과정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장애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범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사회학적 범죄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해체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회해체 이론은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시카고 대학 사회학자들이 도시의 범죄와 비행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범죄들을 살펴보면서 범죄학 이론들을 계속 발전시켰던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로서 쇼와 맥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학자는 도시 생태학 토론을 통해서 도시의 변화를 자연 생태계 변화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도시의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전이지역의 비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버제스라는 학자가 1974년도에 동심원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린 지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도의 오른쪽 편을 보시면 오른쪽 편은 미시간 호수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반대편을 보시면 이곳은 시카고 지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버제스는 원으로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가운데 루프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도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슬럼 지역은 동시에 전이 지역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지역은 이 슬럼, 전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주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바깥은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전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버제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 지역은 과거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던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으로 변하면서 계속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지역은 나중에 이민자들 그리고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지역은 이주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사회적 관계들과 공동체적인 규범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면서부터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사회해체론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해체 이론에서 보면 이 전이 지역에서 일탈행동과 범죄 비율이 높은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탈행동과 범죄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일탈행동과 범죄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해체 이론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수단이 붕괴되거나 괴리되는 것이 사회해체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은 사회환경적 조건보다는 규범적 혼란이 사회적 결속이나 통합을 약화시켜서 일탈행동이나 범죄 발생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듯이 디르켐은 분업의 발달로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규범이 붕괴되는 반면에 아직은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서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운 무규범 상태 또는 규범의 무정부 상태에 놓이고 있는데 그것을 아노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직 새로운 어떤 사회 형태에 맞는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들은 규범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이 행위의 증거가 되는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일탈행위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규범이 흔들렸을 경우에 일탈행위나 범죄 행위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회학자인 머튼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부터 훨씬 더 정교한 아노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머튼은 무규범 상태라고 하는 아노미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갈등 상태를 아노미로 재규정했습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사회 내에서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는 자신의 문화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심리적인 갈등 상태를 아노미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머튼은 미국 사회를 설명하면서 이 아노미 이론을 발전시켰는데요. 머튼이 봤을 때 미국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는 경제적인 성공인 것이죠.
모든 미국인들은 경제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제도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것이 제도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혹은 장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공고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인된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경제적 부의 달성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커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노미 상태에서 모든 개인들이 일탈 행위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을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한 방식이 일탈이나 범죄라고 보았던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머튼이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 아노미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준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먼저 동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조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육을 잘 받는다거나 좋은 학벌을 갖고 있다거나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회의 규범에 동조하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머튼은 동조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혁신이라는 범주도 있습니다. 문화적 목표는 추구하지만 그것들을 달성할 제도적 수단이 없는 집단들이 있겠죠. 이들은 혁신이라는 것을 창출해냅니다. 이 혁신에는 긍정적인 혁신이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부정적인 혁신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용인된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일탈 행위나 범죄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의 창출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반면에 혁신 안에서도 제도적인 수단이 없었을 때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례라고 하는 범주도 있습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목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문화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제도적인 수단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례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도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목표도 갖고 있지 않고 제도적인 수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긍정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수련하거나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마약을 한다거나 삶을 포기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반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문화적인 목표를 다르게 바꾸는 사람들, 전혀 다른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제도적 수단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사람들, 혁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머튼은 반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하층민들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범죄 행동을 옹호하는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하위 문화에 의한 사회화가 비행이나 범죄를 낳게 되는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할렘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인종과 특정한 경제계층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용인되는 문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행 하위 문화 이론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자세하게 본 것이죠. 미국 사회를 연구한 코언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하층민들의 하위 문화가 중산층 중심의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적, 반항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일탈이나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하층민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중산층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대항적인 비행하위 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에서는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대변하는 문화이자 사회 규모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서덜랜드의 차별교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론에서 보면 사람들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학습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학습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서덜랜드의 차별교제 이론은 개인이 일탈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이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행동 양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컬러 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주로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에서 어떤 범죄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가족 환경 속에서 자라났거나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 규범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은 왜 범죄 행위를 저지를까요? 그 기업 안에 있는 일탈 행위와 범죄 행위들을 용인하는 문화 행동 양식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탈 행동이나 범죄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다른 행위 규범을 습득하는 과정을 차별교제라고 보았고, 개인이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행동 규범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 환경, 어떠한 사회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유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일탈 행동이나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역으로 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가, 왜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으로서 사회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허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누구나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를 지니고 있는데, 만약 사회 통제가 약화되게 되면 이에 대해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법과 사회 규범이 강하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약화되면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발현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피해를 입힘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외국계 회사들이 자신의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과 관련된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회사가 다른 문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원래 있었던 국가의 규범과 법을 잘 따르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와 있는 한국의 노동과 관련된 법과 문화를 따르게 되면서 훨씬 더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회 유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허시의 사회 유대 이론은 비행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고 보고, 유대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애착, 헌신, 참여, 신념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딱지 붙이기 이론, 라벨링 시어리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레커와 레버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개인이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일탈자 또는 범죄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에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일탈 행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이들을 일탈자라고 낙인 찍고 너희는 계속 일탈 행위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도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낙인을 찍게 되면
실제로 이들이 커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자나 범죄자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들이 크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갔다 나온 뒤에 충분히 교화되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는데도 이들을 사회에서 계속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어떠한 직업도 주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이들은 낙인 때문에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딱지 붙이기 이론, 즉 라벨링 이론에서는 주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탈자로 한번 딱지가 붙으면 스스로 일탈자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그러면 일탈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딱지 붙이기, 라벨링이라고 하는 행위가 2차적 일탈로 이어지게 되면 최초의 일탈자는 점차 일탈 행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프만의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인 이론은 라벨링 시어리에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스티그마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개인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부정적인 속성으로 인식되는 것을 오명,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니는 특징 중에서 오명을 부여하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규정한 행위를 낙인화 혹은 낙인 찍기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옷차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인가 추측을 끊임없이 합니다.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었거나 옷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죠. 저 사람은 뭔가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피부색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경각심을 갖고 있지는 않죠. 혹은 백인들을 봤을 때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어두운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무언가 경각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낙인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명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태도와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링 이론에서 마찬가지로 범죄자로 처벌받는 사람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를 전과자로 인식하면서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비판범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범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일탈행동과 범죄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인 차원, 즉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발생시켜서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들이 일탈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든다. 즉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빈곤층이 되는데 이 빈곤층들이 생존을 위해서 일탈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회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비판범죄 이론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편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피지배계급의 행위를 불법행위 또는 일탈행위로 규정하면서 법과 강제를 통해서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는 지배계급의 편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탈행위와 범죄는 사실 일탈행위가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탈행동과 범죄의 원인은 사회구조의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에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탈행동과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형법상의 범죄는 법을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즉 법익에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따른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의에 대한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고 또 범죄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관련된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로 강도와 절도가 있는데요.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위, 절도는 흔히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도 있죠. 남을 속여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비슷한 것으로 횡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재산범죄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탈세와 뇌물수수를 포함하는 부정부패도 중요한 범죄 유형의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재산범죄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경제범죄에 속하는 것으로서 탈세와 뇌물수수가 있는데요. 탈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부당하게 누락시키거나 납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현실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탈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떤 국가에서는 탈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법 행위로서 큰 처벌을 받는 데 반해서 또 어떤 사회에서는 탈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각심도 굉장히 약하고 또 처벌의 강도 역시 약한 사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뇌물수수는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뇌물을 통해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공공연하게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 역시 뇌물수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한 범죄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살인과 폭행과 같은 범죄도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살인행위가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고려해서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하고 처벌의 수준이 훨씬 더 약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죽었다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기 때문에 과실치사로서 형량이 더 가볍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그 행위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폭행은 신체를 대상으로 한 직간접의 유형력을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란 점에서 공권력이라고 해서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서 처벌을 할 경우에 구보를 시킨다거나 얼차례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병끼리 이루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신체적인 가해 행위는 공권력으로 하지만 폭행죄를 적용하기도 하죠. 성폭력과 성매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신체적인 성적 행위는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만 피해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남성 역시 피해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의 일종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요. 서구에서는 성희롱 역시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이건 역시 어떤 사회냐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매매에 대해서 용인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있었는데 점점 성매매 역시 중요한 범죄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돈 이외에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도 있죠.
주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종, 즉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허위 광고, 지적재산권 도용, 비밀번호를 유출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다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증권시장을 조작한다거나 승부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화이트 컬러 범죄이고 탈세, 밀수, 사기 등도 화이트 컬러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주로 비판적 범죄학자들이 화이트 컬러 범죄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류 계층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이나 가치를 법제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며 수사나 판결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맥이 있어서 법망을 피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화이트 컬러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이득이나 사회적 피해 규모가 큰 화이트 컬러 범죄는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만 범죄 성립 요건을 확증하기 쉽지가 않아서 처벌을 피하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금융 피해를 크게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도나 상해죄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경우도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화이트 컬러 범죄의 사회적 결과, 영향은 굉장히 큰데 처벌은 이에 비해서 훨씬 적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사이버 범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사이버 범죄는 면밀한 의미에서 컴퓨터 범죄와 구별됩니다.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범죄의 일반을 의미하는데 사이버 범죄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기라든가 혹은 물품을 사고받는 데서 발생되는 범죄 행위 등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들, 여러 가지 범죄들이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사이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 유형은 대체로 단순 해킹, 그리고 해킹과 관련된 범죄, 컴퓨터 바이러스성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기타 비윤리성 행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현대사회의 어떤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약 범죄 역시 한국 사회에서 증가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흡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도 역시 범죄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 상태에서 일탈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광범위하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마와 같은 어떤 마약을 크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합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즉 오락용 대마 역시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대마와 관련된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마약 범죄는 조직 범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조직들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조직들은 점차 대형화,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 범죄들은 마약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인신매매, 도박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비행은 14살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나 비행으로 성인 범죄와 아동 범죄로 구분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자아 정체성이나 규범의식, 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촉법소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 역시 범죄의 유형입니다. 일상적인 규범에 벗어나는 점에서 일탈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살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자살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살 역시 개인의 나약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되는지, 어떠한 사회적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어떠한 유형들이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집합과 사회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